지난주 제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적어주셨죠. 이 영상을 보고 나니 제가 먹고 있는 100달러짜리 안티에이징 영양제들을 보면서 육체적인 고통마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셈이 고작 밀배아와 오래된 치즈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댓글을 보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죠. 매년 수백억 달러의 돈이 안티에이징 영양제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수백억 달러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영양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련 연구 논문을 찾아본 적도 없죠. 그리고 이런 성분들을 다루는 콘텐츠들, 팟캐스트, 리뷰, 인플루언서들의 후기 영상들을 보면 그 생물학적 원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저 성분 이름을 말하고 그것을 먹는 유명인의 이름을 대고 가격을 알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과학자 중 한 명인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매일 아침 NMN을 섭취합니다. 그는 우리가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제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닙니다. 바로 NMN이 켜고자 하는 실제 생물학적 스위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안티에이징 목록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분 중 하나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암세포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양제 업계는 침묵했습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이 주제를 건드리지 않았죠. 그들이 다루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원리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는 영양제 캡슐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안티에이징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세 가지 성분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NMN과 NAD 플러스 경로, 스퍼미딘과 자가포식, 그리고 펩타이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이 각각의 성분들이 여러분의 세포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지 그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암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여 각각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전 세계 안티에이징 영양제 시장의 가치는 올해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6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의 대다수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인터뷰이거나 제품 리뷰이거나 인플루언서가 영양제병을 들고 자신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말하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바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인 그 빈틈을 채우는 일은 바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분자 단위에서 이 성분들이 세포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영양제가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이며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데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입니다. 생물학 우선 접근 방식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양제 시장은 그 효과에 대해 스스로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양제는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한 규제만 받을 뿐 임상적 효능에 대한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세포 배양이나 설치류 연구에서 특정 메커니즘이 입증된 성분이 들어간 캡슐을 여러분에게 팔 수 있습니다. 라벨의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서 똑같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 방식이죠. 원리를 설명하는 문구 자체가 마케팅이 됩니다.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해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절대 읽지 않을 논문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무언가가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원리가 작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가? 어떤 경로로 투여해야 하는가? 이 원리가 작용하는 조직은 어디이며 이 투여 경로가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 임상적 증거가 나이, 대사, 건강, 기본 NAD 플러스 수치 측면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야말로 마케팅에 휘둘린 결정과 현명한 결정을 갈라놓는 기준이며 여러분이 생물학을 이해할 때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세 가지 성분은 각각 노화에 각기 다른 생물학적 특징을 겨냥합니다. 노화의 특징이라는 개념은 2013년 저널셀에 발표된
로페스 오틴과 동료들의 기념비적인 논문에 의해 공식화되었고 2023년에 업데이트되어 생물학적 노화가 작동하는 12가지의 명확한 메커니즘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2가지를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정 성분들이 겨냥하는 3가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영양제 콘텐츠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을 끝까지 추적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증거까지 살펴보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 과학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질문할 것입니다. 첫째, NAD 고갈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입니다. NMN이 이것을 겨냥합니다. 둘째, 손상된 자가포식 작용, 즉 우리 몸의 세포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스퍼미딘이 이것을 겨냥합니다. 셋째, 세포 간의 소통 단절을 의미하는 신호 전달의 이상입니다. 펩타이드가 이것을 겨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유지보수 전담팀이 있습니다. 손상을 복구하고 찌꺼기를 치우고 조직을 재건하죠. 이 3가지 성분은 각각 그 팀의 다른 파트의 인력을 충원하려는 시도입니다. 문제는 그 지원서가 실제로 합격할지, 그리고 실험실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알약 속에서도 작용할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노화가 실제로 우리 세포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책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영양제 콘텐츠가 완전히 건너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노화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폭포수와 같고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생물학적 실패의 과정입니다. 각각의 실패가 다음 실패를 가속화하며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양제가 그 과정을 늦출 수 있는지 평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어느 도미노를 겨냥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성분별로 살펴보기 전에 노화의 폭포수 효과 자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페스 오틴의 프레임워크는 생물학적 노화가 작동하는 12가지의 뚜렷한 메커니즘을 파악합니다. 각각은 이 폭포수 내에서 개별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유전체 불안정성, 즉 평생에 걸쳐 축적되는 DNA의 손상, 텔로미어 마모, 염색체 끝부분이 점진적으로 짧아지는 현상, 후성 유전학적 변화, 어떤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는지에 대한 변화, 단백질 항상성 상실, 세포의 단백질 품질 관리 시스템의 실패, 거대 자가포식 작용의 비활성화, 영양소 감지 기능의 이상,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세포 노화, 즉 죽지는 않고 주변 조직의 염증 신호를 지속적으로 뿜어내는 늙고 손상된 세포들의 축적, 줄기세포 고갈, 세포 간 소통의 변화, 만성염증,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입니다. 이 12가지 메커니즘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추깁니다. NAD 플러스의 고갈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악화시키고 이는 DNA 복구를 위한 에너지 부족으로 이어져 유전체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며 이것은 다시 세포 노화의 속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 염증이 유발되어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더욱 나빠집니다. 폭포수는 흐르고 이 요소들이 겹칠수록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볼 3가지 성분은 이 12개의 고리 중 3가지를 구체적으로 겨냥합니다. 이 고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ATP, 즉 아데노신 3인산을 생산하는 소기관으로 우리 몸이 모든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화폐입니다. 심장 박동, 뉴런의 발화, 근육 수축 등 모든 것이 ATP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ATP 생산은 전자 전달계라는 과정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NAD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NAD+, 즉 니코티나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는 이 과정 내부의 필수적인 운반 분자입니다. 체인의 한 단계에서 전자를 집어들어 다음 단계로 전달하죠. NAD+가 충분하지 않으면 체인이 무너집니다. ATP 생산이 떨어지고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산화 스트레스 속에서 이미 벅차게 일하고 있던 미토콘드리아는 그들의 주된 임무에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멈칫하게 만들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 우리의 NAD+ 수치는 약 50% 떨어집니다. 서서히 떨어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NMN이 해결하고자 하는 고갈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감소의 원인이 있고 이를 알게 되면 영양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CD38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NAD+를 소비하는데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미세염증에 의해 나이가 들수록 이 CD38의 활동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염증이 많아지면 CD38이 더 많이 생깁니다.
CD38이 많아지면 NAD 플러스를 더 많이 갉아먹습니다. NAD 플러스가 낮아지면 서투인 단백질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서투인 활동이 줄어들면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악순환은 스스로에게 먹이를 주며 커집니다. 이 말은 만약 CD38의 활동이 가장 큰 배수구라면 단순히 NAD 플러스 전구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CD38을 차단하는 것이 NAD 플러스 합성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파슬리, 캐모마일차, 샐러리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인 아피제닌은 알려진 CD38 억제제이며 이러한 이유로 NMN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초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깊이의 복잡한 이야기는 영양제 마케팅에 절대 등장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배수구가 활짝 열려 있는데 물만 계속 들이붓는 것은 기껏해야 반쪽짜리 해결책일 뿐입니다. NMN이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가포식에 대해 알아보죠. 자가포식은 우리 몸의 세포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그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스스로 먹는다는 뜻이며 정확히 그 말뜻 그대로입니다. 우리 세포는 손상된 단백질, 기능이 떨어진 소기관, 세포 찌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그러한 물질들을 찾아내어 오토파고솜이라는 막 구조로 감싼 다음 분해하여 그 부품들을 재사용하기 위해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는 이 메커니즘의 특성을 밝혀낸 공로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주류의 발견이 아닙니다. 현대세포 생물학에서 가장 칭송받는 발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의 감소가 그토록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멈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말입니다. 도로에, 건물 안에, 하수관에 쓰레기가 쌓일 것입니다. 도시의 시스템은 고장 나서가 아니라 치우지 못한 쓰레기로 막혀서 작동을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가포식이 감소할 때 여러분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 글자 그대로 이렇습니다. 손상된 단백질이 쌓입니다. 기능을 잃은 미토콘드리아가 쌓입니다. 세포 내부 환경은 점진적으로 더 독성을 띠게 되고 에너지 생산, 면역 반응, 조직 복구와 같은 모든 하위 기능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오늘 다루는 성분 중 하나인 스퍼미딘은 구체적으로 이 자가포식을 유도합니다. 그 원리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펩타이드와 신호 전달입니다. 우리 세포는 고립되어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세포들은 복구를 조율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면역 반응을 지시하고 조직 유지를 관리하는 촘촘한 분자 신호,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펩타이드는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전달 분자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보통 2개에서 50개 사이의 짧은 아미노산 사슬로 세포 표면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여 하위 반응을 촉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신호가 무너지는 방식에 대해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신호가 약해집니다. 반응이 느려집니다. 조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수많은 시스템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면역 반응, 대사 조절, 인지 기능 등 모든 곳에서 그 여파가 느껴지며 그 누구도 특정 원인을 짚어내기 전에 이미 진행됩니다. 펩타이드는 특정 경로에 대한 신호의 강도를 회복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성공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어떤 펩타이드인지, 어떤 경로인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투여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거의 아무도 다루지 않는 디테일이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기는 다져졌습니다. 여러분은 NAD 고갈, 자가포식 실패, 신호 전달 붕괴라는 3가지 문제를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해결책을 살펴봅시다. 이 분야에서 그 어떤 것보다 심도 있는 과학적 관심을 받아온 성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NMN은 니코티나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성분에 대해 이해해야 할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NMN은 NAD 플러스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구체, 즉 조립블록입니다. 여러분이 NMN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주로 세포 내부에 있는 NMNAT라는 효소를 통한 일련의 효소 반응 단계를 거쳐 이것을 NAD 플러스로 변환해야 합니다. 왜 그냥 NAD 플러스를 직접 먹지 않을까요? 생체 이용률 때문입니다. NAD 플러스는 분자가 큽니다. 세포막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하죠. 입으로 먹게 되면 필요한 세포에 도달하기도 전에 대부분 분해되어 버립니다. NMN은 크기가 더 작습니다.
세포에 더 쉽게 들어가고 현장에서 변환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NMN이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사실 두 개의 개별적인 질문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먹는 NMN이 세포 내 NAD 플러스 수치를 성공적으로 올려주는가? 둘째, NAD 플러스 수치를 올리는 것이 의미 있는 생물학적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두 질문 모두 답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영양제 마케팅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뻔한 답은 아닐 뿐입니다. NAD 플러스가 미토콘드리아 너머에서 실제로 무엇의 동력을 공급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서투인 1부터 서투인 7까지 이르는 서투인이라는 효소 그룹은 NAD 플러스를 기질로 사용합니다. 그것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투인이 하는 일이야말로 현대 장수 과학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투인은 주로 세포 내 다른 구역에서 활동하며 서로 다른 생물학적 과정을 통제합니다. 서투인 1은 주로 해간에서 작용하며 히스톤과 전사인자의 타라세티럴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염증 경로, 스트레스 반응, 대사 적응을 지휘하죠. 서투인 3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작용하며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전자 전달기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서투인 3의 활동이 감소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서투인 6는 DNA 복구, 특히 나이가 들면서 축적되고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유전체 불안정성을 가속화하는 이중 가닥 절단을 복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포질에서 발견되는 서투인 2는 세포주기 조절과 세포 분열 시 염색체 분리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하자면 서투인 시스템은 대사 스트레스와 DNA 손상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1차적인 생물학적 대응 부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지보수를 위한 기계장치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그에 져서 노아의 종말에서 제시한 노아의 정보 이론은 바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늙는 이유는 평소에 DNA를 감시하고 복구하는 서투인이 노화와 함께 쌓이는 DNA 손상을 처리하기 위해 본래의 자리에서 불려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손상이 축적될수록 서투인은 본연의 임무, 즉 세포에게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후성 유전학적 정보를 유지하는 일에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세포가 잘못된 유전자를 발현하기 시작하죠. 조직이 무너집니다. 충분한 NAD 플러스가 없으면 서투인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서투인이 멈추면 DNA 복구는 느려집니다. 미토콘드리아 유지 보수가 저하됩니다. 염증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문헌이 뒷받침하는 확립된 현대 분자 생물학입니다. 2018년 저널 셀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다산트 라장과 동료들의 기념비적인 연구는 NMN 보충이 늙은 쥐의 혈관, 노화 지표를 역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을 떨어뜨리는 근육, 내 모세 혈관의 밀도가 NMN 투여 후 유의미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생쥐에게서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NMN을 다루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완전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비적인 NMN 연구들의 압도적 다수는 설치류, 즉 생쥐 모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쥐의 수명이 연장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회복되고 근육 지구력이 향상되었다는 데이터가 진정으로 놀랍긴 하지만 생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화합물을 다르게 대사합니다. 그들의 NAD 플러스 경로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쥐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작용하는 장수 개입 방법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매우 기복이 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증거는 실제로 무엇을 보여줄까요? 현재 가장 훌륭한 인체 연구는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2022년에 진행된 IMI 연구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위약 대조시험이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를 가진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NMN을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 NMN은 실제로 근육 내 NAD 플러스 수치를 성공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그리고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사용하는 능력인 근육의 인슐린 민감성을 유의미하게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발견입니다. 비록 한정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진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보여주지 못한 것은 수명 연장 효과, 심혈관 결과, 인지 능력 향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NMN이 NR, 즉 니코틴아마이드 리보사이드와 비교되며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NR은 또 다른 종류의 NAD 플러스 전구체입니다. 세포 내에서 변환되는 경로가 약간 다릅니다.
NMN이 NMNAT 효소를 통해 바로 NAD 플러스로 변환되는 반면 NR은 그 전 단계에서 인산화 과정을 거쳐 NMN이 된 후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즉 경로상 한 단계 더 뒤에 있는 셈이죠. 2018년 네이처 파트너 저널 에이징에 발표된 엘리시움 헬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중년 성인이 250mg의 NR을 하루 2번 복용했을 때 전열 내 NAD 플러스 수치가 약 40%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먹는 형태의 NAD 플러스 전구체가 혈중 NAD 플러스 수치를 의미 있게 올릴 수 있다는 가장 명확한 인간 대상 증거입니다. 하지만 전열 속의 NAD 플러스 수치가 뉴런, 심장 근육, 골격근 등 서투인 활동이 실제로 중요한 특정 표적 세포 내부의 NAD 플러스 수치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양과 표적, 세포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크며 대부분의 콘텐츠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NMN과 NR 사이의 논쟁은 인체 실험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증거는 NMN이 근육 내 NAD 플러스를 더 효과적으로 올린다고 시사합니다. 다른 증거는 NR이 특정 조직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죠. 인간을 대상으로 한 1:1 비교 데이터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투여 방식에 대한 논쟁 역시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습니다. 영양제 관련 콘텐츠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빠져있는 내용이니까요. 혀 밑에 녹여먹는 설화 투여 방식의 NMN은 간의 초해통과 대사를 우회하기 때문에 일반 캡슐 형태보다 더 높은 생체 이용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캡슐 형태의 NMN은 전신 순환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상당 부분 분해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반박하죠. 연구 환경에서 보여주는 정맥 주사나 피하 주사에 대한 데이터는 먹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투여 방식은 일반적인 영양제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개인적인 루틴에는 매일 1g의 NMN과 함께 레스베라트롤, 메트포르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경로를 겨냥합니다. 그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표본이 한 명뿐인 실험을 스스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문헌을 꼼꼼하게 읽고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사례를 따라할지 결정할 때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고 이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앞서 세포 노화 섹션에서 논의했던 자가포식 메커니즘은 NAD 플러스 수치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NAD 플러스가 감소하면 자가포식도 느려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투인 원이 자가포식 유도에 알려진 조절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MN이 NAD 플러스를 올리면 그 연쇄 반응 중 하나로 자가포식 활동이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경로는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가포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성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저는 영상 도입부에 나왔던 그 댓글을 다시 가져오고 싶습니다. 젊음의 셈이 고작 밀베아와 오래된 치즈였다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생물학적으로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스퍼미딘은 폴리아민의 일종으로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발견되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박테리아도 생산하죠. 모든 식물에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물학을 통틀어 가장 잘 보존된 분자 중 하나입니다. 즉,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잘 보존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다. 그토록 오래되고 보편적인 분자들은 보통 생명 유지의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며 우리 몸의 스퍼미딘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측정 가능할 정도로 일관되게 감소합니다. 자연적인 식품 공급원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밀베아는 일반적인 식품 중 가장 높은 농도인 그램당 약 200에서 240 나노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숙성된 치즈, 특히 파마산 치즈 역시 함량이 높고 나토, 버섯, 대두, 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할머니가 드시던 지중해식 식단은 현대의 가공식품 식단보다 훨씬 더 많은 식이스퍼미딘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마케팅이 아니라 영양화학입니다. 하지만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스퍼미딘은 특정 분자 경로를 통해 자가포식을 유도합니다. EP300이라는 효소, 즉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를 억제합니다. EP300이 억제되면 타라세티라 연쇄 반응이 촉발되고 이는 특정 단백질의 변형 상태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자가포식 프로그램을 켜게 됩니다. 이것은 특성이 아주 잘 밝혀진 경로입니다. 분자 표적도 알려져 있습니다. 순서도 규명되어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것은 엠토르 경로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퍼미딘이 단식이나 칼로리 제한과는 다른 진입로를 통해 자가포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굶주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된 상류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입니다. 또한 스퍼미딘이 자가포식 개시 복합체, 구체적으로 ULK1 복합체를 안정화한다는 증거도 있는데, 이는 자가포식 연쇄 반응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 일어나는 분자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복합체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스퍼미딘은 자가포식이 시작되는 데 필요한 활성화의 문턱을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영양분이 충분하여 기하주도 경로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세포가 청소 과정을 더 쉽게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세포가 깨끗해진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자가포식은 그저 쓰레기만 치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토파즈라는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도 치워줍니다. 그대로 두면 뭉쳐서 세포 기능을 방해할 잘못 접힌 단백질도 치워줍니다. 노화 세포의 잔해들도 제거하죠. 영양분이 부족한 시기에는 아미노산을 재활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이것은 알려진 종양 억제 경로입니다. 건강한 자가포식은 우리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인 세포가 단단히 자리를 잡기 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엠토르와의 연결 고리가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생물학이 다른 장수 개입 방법들과 수렴하게 됩니다. 엠토르, 즉 라파마이신 표적 단백질은 우리 몸의 가장 주된 성장 및 복구 스위치입니다. 엠토르가 활성화되면 우리 세포는 성장 모드로 들어가 단백질을 만들고 덩치를 키우고 증식합니다. 엠토르가 억제되면 세포는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하여 손상된 부위를 고치고 DNA를 복구하며 자가포식을 활성화합니다. 고칼로리를 섭취하며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의 특징인 만성적인 엠토르 활성화는 여러 시스템에 걸쳐 생물학적 노화를 가속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퍼미딘은 엠토르를 억제합니다. 동물 모델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수명 연장 화합물일 면역 억제제 라파마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로리 제한도 그렇고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우연히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각기 다른 진입점을 통해 모두 같은 레버를 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 초반에 약속드렸던 부분을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영양제 업계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던 그 부분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양제 병을 열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스퍼미딘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퍼미딘이 속한 분자군인 폴리아민은 많은 암세포에서도 수치가 크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는 DNA 합성과 세포 증식을 위해 폴리아민을 필요로 합니다. 암세포는 성장을 위한 연료를 얻기 위해 폴리아민 합성 경로를 상향 조절합니다. 건강한 조직에서는 자가포식과 세포 유지 보수를 주도하는 바로 그 분자가 종양생물학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양제 커뮤니티에 퍼졌던 최근의 한 연구는 일반적인 식사로 섭취하는 양에 더해 외부에서 투여한 스퍼미딘 영양제가 특정 실험실 조건하에서 이미 형성된 암세포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제시된 메커니즘은 보충된 스퍼미딘이 종양세포가 악용할 수 있는 잉여 폴리아민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퍼미딘이 암을 유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스퍼미딘과 암생물학 사이의 관계는 자가포식은 좋은 것이니 스퍼미딘도 무조건 좋다는 식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면역 체계가 온전하고 기존의 악성 종양이 없는 건강한 조직에서 자가포식 유도는 보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손상된 세포를 치우는 데 도움을 주니까요. 하지만 이미 종양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건강한 자가포식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그 폴리아민의 풍부함이 급격한 종양세포의 분열에도 먹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이 늘 그러하듯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패닉에 빠질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에 개입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증거는 실제로 무엇을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되고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그라츠 종단 연구는 8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음식을 통한 스퍼미딘 섭취가 높을수록 20년에 걸친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지만 정상적인 식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고용량에 고립된 스퍼미딘 영양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 섭취한 식이 스퍼미딘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식이 스퍼미딘은 다른 화합물들과 함께 음식이라는 구조 안에서 들어옵니다. 용량은 적당하고 일관적입니다. 생체 이용률 역시 단일 성분으로 분리된 영양제와는 다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스퍼미딘 영양제의 용량 반응 곡선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최적의 복용량이 얼마인지 혹은 그런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5번째 섹션에서 과학적 증거가 실제 생활의 프레임워크로서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논의할 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이 열린 고리를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먼저 펩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니까요. 이곳이야말로 생물학적 주장들이 가장 과장되고 과학과 판매 전략 사이의 간극이 가장 극적인 영역입니다. 펩타이드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엄청난 혼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사슬, 구체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2개에서 약 50개 사이의 아미노산입니다. 50개가 넘는 더 긴 사슬은 단백질입니다. 더 짧은 사슬이 펩타이드입니다. 크기가 생체 이용률, 수용체 특이성, 그리고 우리 몸이 그 분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무척 중요합니다. 펩타이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단백질을 잘게 부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설명은 메커니즘 자체를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펩타이드가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영양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정 펩타이드 염기 서열이 특정 세포 표면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특정 하위 신호 전달 과정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의 순서가 곧 생물학적 명령입니다. 순서가 다르면 효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가 같고 구성 아미노산이 같아도 순서에 따라 잠재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물학적 활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펩타이드 카테고리를 무시하기 전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슐린도 펩타이드입니다. 5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호르몬입니다. 오젬픽과 위고비를 이끄는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티르제파타이드와 같은 GLP-1 작용제들도 펩타이드입니다. 이들은 제약 등급에 엄격하게 연구되고 메커니즘이 검증된 펩타이드 치료제입니다. 이 약들은 전 세계적으로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표적이 명확히 규명되고 전달 메커니즘이 정확할 때 펩타이드 생물학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주류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제약업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지배적이었던 성공 스토리입니다. 안티에이징 펩타이드에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과연 그 정도의 이해 수준에 근접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대답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펩타이드에 대해 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 펩타이드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인간의 위액에서 처음 분리된 바디 프로텍션 컴파운드 157, 즉 BPC 157입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메커니즘은 VAGF 경로라는 것을 통한 혈관 신생, 즉 새로운 혈관 성장의 촉진입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수용체 경로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손상 모델에서 항염증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힘줄과 인대복구에 관한 일부 설치류 데이터는 스포츠의학 연구자들로부터 진지한 관심을 끌 만큼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연구자들이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또 있습니다. 설치류 연구에 사용된 투여량은 보통 체중 1kg당 5에서 10마이크로그램이며 이를 인간 등가 용량으로 환산하면 이론적으로 투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투여 경로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연구들은 복강 내 주사나 피하 주사를 사용했습니다. 먹는 형태의 BPC 157의 생체 이용률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약동학 연구에서 본질적으로 측정된 바가 없습니다. 입으로 먹는 캡슐 형태의 BPC 157이 동물 실험의 주사 투여와 동일한 수준의 조직 내 농도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상업적으로 아주 편리한 가정이죠. BPC 157에 대한 데이터는 주로 설치류 연구에서 나온 것이며 상처 치유 가속화, 힘줄 복구 개선, 염증성 장 질환 모델에서의 장 점막 치유 등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전적으로 개인적인 일화나 통제되지 않은 사례 보고 수준입니다. 인간의 안티에이징 적용에 대해 동료 평가를 거친 완료된 무작위 대조 시험은 없습니다. 이 성분은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 연구용 화학물질로 분류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합니다. 인간 사용에 대한 FDA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피탈론, 러시아의 연구자 블라디미르 카빈슨이 처음 개발한 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합성 테트라펩타이드입니다. 제한된 메커니즘은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효소인 텔로머레이스 활성의 자극입니다. 1980년대부터 주로 러시아에서 진행된 카빈슨, 자신의 연구들은 매우 놀라운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설치류의 수명 연장, 세포 배양에서의 텔로미어 연장, 노령 피험자의 면역 체계 회복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방법론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샘플 규모가 작고 맹검법이 제한적이었으며 서구권 문헌에서는 재현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텔로미어 메커니즘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증거는 결론을 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GHKCU, 구리펩타이드입니다. 이것은 오늘 다루는 그룹 중에서 인체 대상 검증이 가장 잘 된 안티에이징 펩타이드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상처 치유 유전자
특히 콜라겐 합성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피부 상처 치유, 모발 성장, 국소적인 조직 복구에 대한 합법적인 임상 증거와 함께 바르는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GHKCU는 의료용 상처 치료 제품에 포함될 만큼 충분히 탄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형태나 주사 형태의 영양제로서 전신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그 데이터가 훨씬 빈약합니다. 티모신 알파1. 여기서부터 펩타이드 카테고리는 의학적으로 가장 진지해집니다. 티모신 알파1은 면역 기능을 조절하며 특히 T세포의 반응과 자연 살해세포, 즉 NK세포의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 물질은 스물세 개국에서 B형 및 C형 감염을 포함한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로 그리고 특정 암면역 치료 프로토콜의 보조제로 처방약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메커니즘 역시 명확히 규명되어 있습니다. 티모신 알파1은 흉선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 프로티모신 알파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톨 유사 수용체에 결합하여 수지상 세포의 성숙을 촉진하며 본질적으로 면역체계의 조기 경보 및 대응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면역 노화가 면역 반응의 범위와 정밀도를 점진적으로 좁히는 노화의 과정에서 T세포의 신호 전달 효율을 회복시키는 화합물은 실제적이고 문서로 입증된 생물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티에이징 목적에 대한 증거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면역 조절 메커니즘만큼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인간 임상 데이터가 가장 탄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의 감독 없이 스스로 투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섹션의 다른 펩타이드들은 아직 주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것이 다루는 생물학적 표적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임상 환경 밖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안티에이징 펩타이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전달 메커니즘입니다. 펩타이드를 입으로 삼키면 우리의 소화기관은 원래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재할 일을 합니다. 단백질과 펩타이드를 구성 아미노산으로 분해해버리죠. 여러분의 위산과 소화 요소는 이 작업에 아주 능숙합니다. 입으로 들어온 펩타이드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전신 순환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분해되어 버립니다. 세포 배양이나 주사 투여, 동물 실험에서 입증되었던 그 생물학적 활성이 여러분의 장을 통과하는 여정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펩타이드 연구의 거의 전부, 그리고 진지한 임상 적용에 거의 전부가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여 경로는 소화기관에 의한 파괴라는 문제를 완전히 우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BPC-157이나 에피탈론과 같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안티에이징, 펩타이드가 주사로 투여되는 이유이며 이로 인해 이들은 영양제 코너의 캡슐과는 규제나 실용성 면에서 완전히 다른 범주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디테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메커니즘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제품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마케팅 문구를 읽는 여러분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수과학계에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가지의 다양한 개입 방법을 통해 생쥐의 수명을 연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두 문장 사이의 간극 속에 바로 대부분의 영양제 마케팅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런 간극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생쥐는 약 2년을 삽니다. 인간은 약 80년을 삽니다. 노화의 유전적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시간 척도 위에서 작동합니다. 2년 된 생쥐의 특정 경로를 고갈시켜 수명을 30% 연장하는 개입 방법이 80년 동안 작동하는 인간의 몸에서는 투여량 반응 역학, 피드백 메커니즘, 그리고 조직별 영양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 동질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수 관련 생쥐 연구는 극도로 근친 교배된 종, 즉 감염, 스트레스의 변화, 식단의 변화, 환경적 노출이 없는 통제된 조건에서 자란 유전적으로 동일한 동물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인간 집단은 유전적으로도 대사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매우 다양합니다. 무균 상태의 유전적으로 동일한 쥐 집단에서 깨끗하고 일관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개입 방법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테스트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대사 스케일링, 즉 체급에 따른 대사율의 문제도 있습니다. 생쥐는 체중당 안정시 대사율이 인간보다 약 7배나 높습니다. 그들의 NAD 플러스 전원율, 미토콘드리아의 역학, 기저 자가 포식률은 모두 우리와 다른 박자로 작동합니다. 생쥐의 조직 내 NAD 플러스의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는 용량이
체중에 맞게 신중하게 환산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에서 동일한 조직 내 농도로 변환될지 여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연구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상당 부분이 설치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과학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에 대해 지적으로 솔직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운영하는 개입 테스트 프로그램은 생쥐를 대상으로 장수 화합물을 테스트하는 최고의 기준입니다. 단일 실험실에서 화합물을 연구할 때 생기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유전적으로 다양한 쥐들을 세 곳의 별개 연구시설에서 동시에 테스트합니다. 수십 가지의 화합물이 테스트되었습니다. 엠토로 억제제인 라파마이신은 일관되게 쥐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메트포르민은 약간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카보스 역시 증거를 보여주죠. 반면 싱클레어 교수의 초기 서투인 연구의 토대가 되었던 초창기 영웅 화합물인 레스베라트롤은 이 ITP 프로그램에서 수명 연장 효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에 대한 인체 임상 시험 데이터 역시 대체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화합물은 엄청난 기대감과 더불어 엄청난 상업적 수익을 창출했던 성분입니다. 하지만 인간 대상 연구의 증거는 설치류 실험에서 보였던 약속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 바로 여기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생물학적 원리가 가짜여서가 아닙니다. 생물학은 진짜였습니다. 서투인도 실제합니다. 그 메커니즘도 진정으로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세포 배양액에서 서투인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이 영양제로 먹었을 때 건강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결과로 도약하는 과정은 초기 열광자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멀고 복잡한 길이었습니다. NMN 역시 이와 똑같은 번역의 간극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더해 가장 열정적인 인간 지지자들 중 상당수가 NMN 제품과 상업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추가적인 복잡성까지 안고 있습니다. 싱클레어 교수는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과학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논문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체 연구 증거가 각각의 성분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가장 잘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MN의 경우 인체 대상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뇨병 전 단계를 가진 폐경후 여성의 근육 인슐린 민감성 개선입니다. 노인의 유산소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예비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NMN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인 심혈관, 인지기능, 수명 연장 효과는 아직 인간 대상 대조군 시험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스퍼미딘의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영양제가 아닌 식단에 있습니다. 그라치 연구가 보여준 수명 연장과의 연관성은 진짜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스퍼미딘과 고용량으로 분리된 스퍼미딘 영양제는 같은 종류의 개입이 아닙니다. 암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며 특히 이미 악성 종양이 있거나 의미 있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추천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펩타이드의 경우 바르는 형태의 GHKCU는 상처 치유와 피부 조직 복구에 대한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모신 알파1은 임상 환자군에서 면역 조절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BPC157이나 에피탈론 같은 성분들이 전신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낸다는 인간 대상 증거는 기껏해야 일화 수준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 어느 것도 이 성분들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흥미롭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의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분야의 생물학은 15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노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세놀리틱 화합물은 인간 대상 임상 이상에 진입했습니다. 후성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 실험은 동물 모델에서 부분적인 노화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NAD 플러스 경로 연구는 개입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특정 조직과 질환의 맥락을 찾아냈습니다. 이 분야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 업계에 핵심적인 기만 행위가 존재하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화합물이 서투인을 활성화한다거나 자가포식을 촉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메커니즘, 즉 작동 원리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임상 결과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어떤 화합물이 생물학적 스위치를 켠다는 사실이 영양제 수준의 용량으로 그 스위치를 켰을 때 우리가 눈치채거나 측정할 수 있는 건강상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원리에 대한 주장은 검증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주장은 임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영양제 마케팅은 전자를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이 후자를 증명하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맥락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기존 연구들 중 상당수는 세포 배양액, 즉 접시 안에 격리된 세포나 동물에서 추출한 조직에서 수행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연구자들이 메커니즘을 정밀하게 확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세포 배양에게는 간이 없습니다. 신장도 없죠. 혈액 뇌 장벽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이 물질을 대사하고 배출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완전한 효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화합물이 분리된 세포에서 자가포식을 활성화했다는 것은 합법적인 과학적 발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화합물이 든 캡슐을 삼켰을 때 여러분의 살아있는 조직에서 의미 있는 자가포식 활성화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투여량 문제도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합니다. 용량 반응에 대한 데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생쥐 실험에서 효과를 보인 NMN 투여량을 체중에 맞게 환산하면 보통 시중에 파는 영양제 제품에 들어있는 양보다 극적으로 높은 인간 등가 용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캡슐 형태의 생체 이용률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사나 정맥 주사 형태보다 의미 있게 낮습니다. 만약 병 안에 든 용량이 연구 결과를 이끌어냈던 농도만큼 표적 조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메커니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켜지지도 않을 테니까요. 생물학은 진짜입니다. 메커니즘도 진짜입니다. 다만 그 메커니즘과 여러분이 사고 있는 알약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의 증거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십시오. 티어 1. 인체 대상 증거가 가장 강력한 단계. 밀배아, 숙성된 파마산 치즈, 나토, 버섯, 콩류 등 음식을 통한 식이스퍼미딘 섭취입니다. 영양제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20년 동안 800명 이상을 추적한 종단 연구에서 이것이 심혈관 및 암 사망률을 포함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의미 있게 낮추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상처 치유 및 피부 조직 복구를 위해 바르는 형태의 GHKCU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 증거는 진짜이며 투여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티어 2. 정보를 바탕으로 고려해 볼 만한 유망한 초기 인간 데이터 단계. 40대 이상의 성인, 특히 당뇨 전 단계나 NAD 플러스 고갈과 관련된 질환 등 대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NMN 또는 NR 보충입니다. 인슐린 민감성 개선 결과는 진짜입니다. 임상시험이 성숙해지면 더 넓은 효과가 입증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반 캡슐보다 혀 밑에 녹여 먹는 설화 투여 방식을 고려해 보십시오. 철저한 생활 습관 관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하는 싱클레어 프로토콜의 맥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NAD 플러스 전구체를 보충하는 것과 함께 시기아피제닌 섭취나 복합 프로토콜을 통해 CD38 하수구를 함께 차단하는 것이 NMN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접근법일 것입니다. 티어 3. 매력적인 생물학이지만 인체 데이터는 제한적인 단계. 적절한 투여 경로를 통해 투여되는 전신성 펩타이드나 고용량 단일 스퍼미딘 개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메커니즘은 매력적이고 설치류 실험 데이터는 놀랍지만 아직 인간 대상 임상시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에 속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고 결과에 맞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가족력이나 개인 병력이 있는 분들은 폴리아민 생물학을 둘러싼 암과 관련된 복잡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깔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단일 메커니즘, 즉 NAD 플러스 생산, 자가포식 유도, 펩타이드 신호 전달, 엠토르 조절은 여러분의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활성화됩니다.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수요를 늘려 NAD 플러스 수치를 높여줍니다. 근력 운동은 자가포식을 유도합니다. 단식은 엠토르를 억제하고 자가포식을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수면은 세포 복구와 찌꺼기 청소를 촉진합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의 몸이 진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는 입력값들입니다. 영양제는 우리 몸에 올바른 조건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들을 그저 흉내내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싱클레어 교수도 운동 대신 NMN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엄격한 생활습관 프로토콜과 함께 그것을 섭취합니다. 영양제는 보조제입니다. 진짜 치료제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영양제가 쓸모없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토대 없이는 우리 몸이 스스로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영양제에게 떠맡기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티에이징 프로토콜은 전부 공짜입니다. 영양제는 선택사항일 뿐이죠. 하지만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 즉 여러분이 방금 해낸 그 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필수사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댓글을 남긴 누군가는 자신의 $100짜리 영양제 묶음을 보며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습니다.
젊음의 셈이 고작 밀베아와 오래된 치즈에 불과했다니 말이죠. 이제 그 댓글을 썼을 때 그분은 몰랐지만 여러분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젊음의 셈은 밀베아나 낡은 치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젊음의 셈이란 최고점의 50% 이상으로 유지되는 NAD 플러스 수치입니다. 찌꺼기가 쌓이기 전에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치워내는 자가 포식 시스템입니다. DNA 복구가 손상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잘 보존된 서투인의 활동성입니다. 조직이 여전히 상처를 복구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유지되는 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생물학적 표적입니다. 밀베아와 오래된 치즈는 우연히 스퍼미딘 함량이 높았고, 스퍼미딘은 EP 300 억제와 타라세티라 연쇄 반응이라는 특성이 잘 밝혀진 분자 경로를 통해 진정으로 자가 포식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생화학입니다. 그 100달러짜리 영양제가 우리의 몸과 함께 진화해온 음식과 생활 습관보다 그 일을 더 잘, 더 빨리, 더 믿음직하게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질문에 실제로 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버드 교수가 아침마다 무엇을 먹는지에 휘둘리지 않고 인체 임상 시험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달 방식이 효과적인 농도로 조직에 잘 도달하는지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의 용량이 연구에서 결과를 냈던 투여량과 일치하는지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NAD 플러스 입력과 함께 CD38 배수구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는지에 기반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폴리아민과 관련된 암 문제와 세포 배양 실험과 살아있는 인체의 차이점 같은 복잡한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생물학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양제 병을 파는 그 누구도 이런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거나 혹은 기꺼이 이 정도 깊이까지 생물학을 다루는 콘텐츠의 몫입니다. 이것이 영양제를 그저 돈 주고 사는 것과 원리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위에 더 씌워진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과학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유용한 것을 제공했다면 이런 맥락도 모른 채 이 시장에 돈을 쓰고 있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거대한데 반해 제대로 된 생물학적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실 사이의 틈새에서 매년 수백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다룬 우리 몸의 세포 재활용 시스템인 자가포식 메커니즘과 현실 세계에서 이를 가장 확실하게 촉발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저기 있는 저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가장 강력한 현재의 증거가 뒷받침하는 단식 프로토콜, 운동 타이밍, 식단 패턴 등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물학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은 그 세계를 제대로 읽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나아가 봅시다.